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배워야 될 목적과 내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교과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나무 땅 문화도 자기 문화라고 고집 피우는 이상한 나라도 하나 있고, 앞에 역사가 짧다고 막 앞에 몇천 년의 역사를 더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역사라고 하는 이웃 나라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자리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특히 요즘 학폭 문제, 우리 인성을 회복하는 것도 결국은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광복 이후 초중학교 국사교과서의 당군조 선사 분야 개정 과정 및 개정 방향 연구, 그래가지고 제 논문에서는 개정 과정도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개정 방향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얼과 역사를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방향 쪽으로 이제 논문을 썼었는데, 제가 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어떤 이해도, 이런 부분을 잠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사진이 어딘지 혹시 아실 수 있습니까? 지금 경주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발굴도 사진입니다. 팔각형으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도 잘 모르시겠죠. 그럼 힌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정자가 들어갔죠. 벌써 한번 여기 떠오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수행의 의미가 담겨 있고, 최고의 소도고, 신궁터고, 마지막으로 박역거세가 탄생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나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정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물이라고 문화해설사들이 해설을 하시는데 우물이라고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85년도에 이제 발굴 보고서 보면은 우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 국민들, 제가 할 예를 들었는데, 많은 우리 역사 유적 유물들이 원래의 제 뜻을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은 그냥 처음에 들었던 그 어떤 지식을 그대로 계속 전하고 나정이 우물이더라, 이렇게. 그래서 경주 가면 정자 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령정 뭐 이렇게 쭉 정자 붙은 게 전부 우물이라고 지금 모든 문화 해설사들이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아니고 우리의 정신을 나타내는 말을 한자로 표현하다 보니까 저렇게 정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많이 잊어먹고 있던 부분들이죠.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원래가 팔각 신궁터 자리입니다. 그 혹시 드라마 선덕여왕 드라마 보신 기억나시나요? 그 미실 나오는 드라마. 그 드라마에 신궁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발굴 보고 해보니까 여기 푹 파인 자리, 이걸 보고 보통 이제 우물이라고, 여기는 우물이 아니고 신주터, 요즘 말하면 소도라고 해요. 굉장히 큰 솥대가 세워진 터가 요 기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서는 이렇게 나정을 복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거의 정체 상태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복원이 되면은 좋겠는데요. 그래서 팔각은 특히 우리 이 선도 사상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알아봤고, 그 다음에 또 전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하고 이제 두 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교육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수업 시수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국학교육 관련해 가지고 좀 빨갛게 표시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구약성사하고 그 다음에 민속학지리, 요게 두 개 합치면 실질적으로 그 역사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당 시간이 8시간입니다. 거의 지금 4, 5, 6학년 거의 여기는 10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중등도 합치면은 최소 5시간에서 7, 8시간까지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은 주당 3시간입니다. 그것도 전체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중에 역사 교육하는 시간은 딱 한 학기입니다. 한 학기 주당 3시간이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기
5, 6학년 군이라고 묶어 놓았는데 전체에서 102시간 주당으로 나누면 3시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과 잠깐 시수만 비교를 해봐도 우리 역사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등으로 가면 더 심하죠. 지금 다들 알고 계시지만은 지금 2009 개정교육과에서는 한국 사례가 선택 과정이라 가지고 지금 우리 역사 공부 하지 말란 소리가 많이 시끄러웠죠. 그러다가 2015 교육과정 되면서 다시 필수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시간수를 보면은 이게 1년 과정 동안에 85시간 하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역사에 대해서 조금 가르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수 과정이 배정된 게 지금 초등 같으면 실과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과목을 가르치는 그게 주당 2시간씩 있어요. 그것도 5학년, 6학년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근데 우리 역사는 5학년, 6학년 동안 딱 한 학기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옛날 이야기라고 하는 이제 근대사 이전의 역사는 한 학기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교육 정책에 엄청난 그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토대로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역사 교육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부분들과 같이 연구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교과서 분석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를 분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고등학교까지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손을 대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초중학교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듯이 80년대 초까지 한번 나누고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은 이유는 교과서 내용이 급격하게 변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때 그 시절에 왜 교과서 내용들이 이렇게 변했나, 이런 내용들이 빠지고 들어가고 했는가, 그 시대적 배경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된 부분을 통해서 앞으로 그럼 교과서는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교과서는 특히 상고사 분야만 대해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역사라 그러면은 떠오르시는 낱말들이 있으시죠. 뭐 어떤 사람은 뭐 성자의 기록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 우리 박은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민족이 있은 후에 역사가 있고 역사가 없으면 민족도 없다. 이 박은식 선생님은 역사와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우리 민족을 찾는 방법은 우리 역사를 찾는 것이었고, 그러려면 우리 역사를 제대로 정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이 대동고대사론에 기록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많은 우리 역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 자료가 대체적으로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이렇게 주로 이제 정사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토대로만 그 역사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흔히 제야사학이라고 하시는 이제 제야학자분들이 이제 주로 민족 사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단고기를 비롯한 민족 사서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교과서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역사 연구를 좀 더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여기서 고조선이라는 낱말을 안 쓰고 당군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이라는 명칭은 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기록을 토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조선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칭이 말 그대로 옛고자를 붙인 거죠. 조선 이시조선이라고 하면 조선 전에 있던 조선이라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붙인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는 과연 맞는 걸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특히 역사에 대한 왜곡으로 이 고조선의 의미가 모호해졌고, 특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중국의 동북공정 때는 이 조선하면은 중국은 기자조선을 조선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위만조선 이런 부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이 논문에서 고조선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당군조선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석하고 배경을 파악하고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 가지고 진정으로 제가 원했던 것은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워야만이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특히 요즘 학폭 문제, 우리 인성을 회복하는 것도 결국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 명칭은 초등은 이제 지금 현재 거의 사회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은 여기 역사와 국사 이렇게 되어 있고, 고등은 한국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 논문에서는 국사로 통일을 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대 구분은 이렇게 90년대 초까지, 그 다음에 90년대 말까지, 80년대 말 초, 90년대 말, 그 다음에 현재까지 이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제가 쓴 논문은 2009 개정 교육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학교에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 교과서 분석 관련해 가지고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무 민족주의적 입장이다, 국수주의다. 우리 끝도 뭐 대충 당군 조선 뭐 신하라 그러는데 그걸 너무 뻥튀기 해가지고 너무 많이 과장했다. 그 당시 어떻게 그런 문화가 있었냐, 이런 식으로 좀 과장되고 국수주의적인 문화다라고 하는 입장 하나고, 또 하나는 반대로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소개했습니다만은 중화사관과 식민사관에서 왜곡된 역사 때문에 우리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입장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당연히 두 번째 입장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따라간 것은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제 초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과서를 말씀드리려면 먼저 교육과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2007년 4회 교과서입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5학년 1학기 때 우리 역사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광복 이후에 미군정기부터 시작해가지고 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 쭉 번호 순으로 명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차 교육과정 다음부터는 이제 연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2007 개정까지부터 해가지고 2015 개정 교육과정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 7차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이제 거의 10년 단위로 교육과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완전히 물갈이를 싹 하듯이 전체를 다 판을 엎어가지고 새롭게 짜는 교육과정이었고,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수시 개정 체제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부분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는 개정 체제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게 이분화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2007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이제 뭐 초등은 별로 해당이 안 됩니다만은 거민정 교과서 체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1차, 2차까지는 거민정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쓴 걸 그거 가지고 이제 교과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책은 교과서로 써도 되겠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쓸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부터 7차까지는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아예 책을 만들어 가지고 출판해서 학교에 보급하는 체제였고요. 그 다음에 2007부터는 다시 이제 거민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었는데, 초등은 국영수사관은 아직도 지금 국가에서 하는 국정교과서 체제입니다. 그 중등은 이제 바뀌었고요. 2007부터 바뀌었고, 초등은 이제 예체능 과목은 지금 거민정으로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서가 바뀌는 이유가 전부 그 기준이 되는 것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과정은 모르고 교과서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은 교육과정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교과서를 가르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실질적으로 교과서를 배우셨죠. 교육과정을 배운 게 아니고. 이 말의 어떤 차이가 뭐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이제 배워야 될 목적과 내용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게 교육과정이고,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자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이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하나로 정해져 있는 교과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획일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국정화가 된 것이 3차 74년에 이제 거민정을 폐지하고 국정교과서로 만드는데, 그때부터 시대 상황이 또 변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유신 체제가 시작되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교과서 변화 과정을 쭉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졌던 옛날 책을 제가 스캔한 부분인데요. 이 당시 공부하신 분들 혹시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발달이라는 예. 요 사회생활, 그 다음에 바뀌어 가지고 이제 국사, 여기 3차, 4차 이렇게 바뀔 거예요. 여기 6차고, 여기 이제 2009 교육과정으로 이렇게 교과서가 바뀌어 갑니다.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보면은 분량은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1차, 2차, 3차까지 교과서 분량을 상고사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 10쪽 정도 됩니다. 그리고 4, 5, 6, 7차 교육과정 때는 많아봤자 5쪽 정도입니다. 분량이 확 줍니다. 그 다음 다시 또 7차부터 2007, 2009까지는 또 분량이 또 10몇 쪽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딱 분량 수로만 상고사 관련해가 말씀드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내용은 차지하더라도 분량만 보면은 벌써 기록할 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분석된 내용을 상고사, 단군조선사 분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상고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통칭할 때 이 상고사는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를 뭉뚱그려가 전체를 상고사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상고사도 삼국시대 이전의 역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광복 이후 미군정기부터 3차까지를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기준은 여러 가지 뭐 이슈거리가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 조선과 관련해 가지고 기준을 제가 정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느냐, 그다음 당군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당군 조선의 시기, 강력, 그다음에 기자조선, 예, 그다음에 위만조선, 한사군, 그다음에 당군조선의 문화, 그다음에 당군조선 붕괴 이후에 개성국가는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준을 나누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기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쭉 한 걸 보면은 굉장히 간략하게 교과서에 초등학교는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냥 만주 북쪽에서 왔고 당군 신화는 그냥 옛 기록이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1차 교육과정 때는 사실로 또 기록이 됩니다. 2차까지. 그다음 3차 교육과정 때는 다시 또 신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차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제 거민정 교과서였죠. 3차 여기서부터 이제 국정 교과서 체제로 바뀌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당군조선은 강력에 대해서는 거의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제가 사진 보여드리는데 지도로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자조선에 대해서는 거의 교과서에서는 초등학교 교과서는 거의 서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 미군정 때 만든 교과서에 이제 기자조선은 믿지 못할 전설이다라는 서술만 있고 그 외에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초창기에는 자세히 기술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당군이 망하고 세워진 나라다. 다 그렇게 위만이 새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만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한사군도 미군정기 때 해가지고 쭉 2차까지는 또 한사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보면은 이제 남만주 폐수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3차 교육 과정에는 또 위치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 당군조선의 문화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지만 주로 제천 문화, 하늘의 제사 지냈다는 문화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상추, 그다음에 흰옷 좋아했고 그러다가 제천 문화 하다가 갑자기 또 3차 때 나와가지고 제천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풍년을 비는 행사에 대해 격을 또 살짝 낮추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당군조선이 망한 이후에 세워진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군정기 때는 이때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니까 이 저자의 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군의 후손이고 부여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별로 없고 지도로만 나타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군정부터 3차까지는 이러한 초등학교 서술이 됩니다. 이 전체 분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게는 10쪽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쭉 해드리면요. 자, 이 당시 이제 해방되면서 광복되면서 우리 역사를 되살리는 노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창기 아까 미군정기하고 1차까지는 상대적으로 우리 역사 내용이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3차 때부터는 신화로 기록되고 그다음 내용도 줄어듭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서 봤던 부분은 이제 단군조선 이후에 그 개성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기를 하고 있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각각의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옥저, 동예 그 각각에 대한 나라들을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져 가지고 유지되고 있다. 개성 관계는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문화에 대해서도 구체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냥 하늘에 제사 지냈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 3차까지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논문을 참고하시면 그 차시별로 교육과정별로 조금 더 자세히 분석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해당되는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4, 5, 6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교육과정도 보시면은 앞에 거하고 완전히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죠. 앞에는 아까 2페이지였거든요, 그렇죠? 지금 요거는 페이지 자체도 1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내용 보시면 없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4, 5, 6차 요때는 특히 단군조선사 분야 관련해 가지고 딱 집어서 교과서를 분석하면 1페이지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분석을 하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81년도 같으면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텐데 그때 제가 역사 공부를 이렇게 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량이 진짜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에도 썼는데 우리 역사 교육을 하지 말라는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분량이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군에 대해서도 전부 여기는 이야기 신화로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에 대해서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6차 때 살짝 지도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자위만 한사군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 당시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국정교과서 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교과서에 실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에는. 그 다음에 하늘에 제사 지내는 부분은 꾸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성국가는 앞부분에 비해 가지고 더 없습니다. 앞부분에는 지도라도 표시했는데 뒷부분에는 지도 자체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우리 교과서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국정교과서가 되면서 이론이 있는 부분은 거의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위만조선 한사군 내용도 이때부터 거의 사라집니다. 뒤에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초등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량이 굉장히 제가 표현을 일부러 극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더 심한 말을 쓰려고 그러다가 진짜 분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었는데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9 개정교육까지까지 분석 내용인데요. 여기도 내용 보면은 앞에 부분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이 7차 교육과정에 우리 민족이 어디서 왔는지도 안 들어 있습니다. 한반도와 만주 주변이고, 자, 그다음 이때부터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제 단군조선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로 인정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교과서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은 교묘하게 건국 이야기라고 이렇게 딱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냥 역사적 사실이다 이렇게 쓰면 될 텐데 안 썼습니다. 그다음 단군 시기는 거의 2300 BC 2333년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나온 기록을 거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때 특이한 것이 이제 강력이 좀 더 넓어집니다. 지도로 표시하면서 료령지방 지금 그 산둥반도하고 그쪽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단군조선의 영역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 기자 위만 한사군은 내용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밑에 부분 문화도 팔조법하고 하늘의 제사. 그다음 개성국도 지도로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량은 다시 또 10쪽 정도로 늘어났는데 분량만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내용은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가 늘어났을까요?
교과서를 보면은 그림, 사진 이런 자료만 컬러풀하게 확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내용이 늘어난 것 같았는데 분석을 해보면은 이 정도 살짝 늘어난 정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여기 이제 세력 범위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요령까지 이제 당군조선의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은 전부 비파형 동금하고 그 다음에 탁자식 고인도를 가지고 이제 범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여기가 고조선 영역이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도로 비파형 동금하고 고인돌이 분포하던 지역이다라는 제시를 해주고 이걸 보면서 여기가 당군조선 영역이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는 정도로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개성국은 이제 지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나라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쭉 옥저, 동예. 요 내용은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끝까지 이런 식으로 위치도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당군조선 이후에 개성국들이 이렇게 건국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7차부터 2009 개정교육까지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은 예, 이제 시기가 2333년으로 거의 이제 일괄되게 서술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파형 동금 고인들, 그 다음 토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강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량은 아까 말씀드렸지 2배로 늘었지만 예, 별 내용은 증가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개성국과의 관계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실질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시수 자체가 주당 3시간 동안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냐면은 구한말까지를 1학기 때 주당 3시간 가지고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역사 교과서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역사 수업 시수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펴봤고요. 중등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초등하고 내용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해졌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초등에서 안 다루는 부분들이 조금 더 다루어졌다 그 정도입니다. 이제 중등 교과서 이제 표지 그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역사 중등 국사 하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2009 개정 교육과정에는 다시 교과서 이름이 국사로 바뀌. 지금은 중학교에서는 역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중등 교과서. 여기 중등에서는 분석 기준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초등에는 나오지 않은 청동기 시대에 대한 내용이 중등 교과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대해서 이제 제가 따로 기준을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내용을 쭉 보시면은 비슷합니다. 북쪽에서 봤고 지도로 표시되고 있고, 여기 청동기 시대는 이제 1차 시기에는 4세기, 7세기 나옵니다. 그다음 2차 시기에 가면은 10세기로 이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3차 시기에 되면은 20세기, 2000 BC 2000년 경으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고학 자료가 발굴되면서 그 시기가 차츰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군도 설화, 신화였습니다. 1차 시기에는. 그 다음에 당군조선의 시기도 1차는 없다가 여기 BC 2333년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요. 강력에 대한 부분은 초등보다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요하유역, 대동강유역, 그 다음에 요동지방 이렇게까지. 특히 2차 같으면 이제 좀 한반도 쪽 안으로 들어와 버리죠, 역사가. 예, 그 다음에 기자조선은 초등하고 비슷합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만이 정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한사군에 대해서도 계속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에 대해서도 제천문화 초등하고 같고, 거기다 이제 거성문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성문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미군정 때는 이제 거민정 교과서에서 거성문화에 대해서 거성문화가 단지 무덤만 아니고
제천의 어떤 역할도 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다음 부분에서부터는 제천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무덤이라는 식으로 설명이 쭉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구려의 후일이나 부여의 후예라는 요 부분도 이제 요 부분만 미군정기 때만 나오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개성 관계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초등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시기 80년대 초부터 90년대 말까지 4차, 5차, 6차 교육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때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한 고등학교 다니실 때나 아마 뭐 대학 다니실 때는 이 정도 시기지 싶은데요. 그래서 기원은 이제 주로 만주와 여서지방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시대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중동에서는 이제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기도 마찬가지고 강력도 요서까지 요령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자조서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다음 위만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는데 이런 표현이 꼭 들어갑니다.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이 준왕은 그 당군조선의 어떤 변방에 있는 하나의 그죠? 기자조선의 왕이죠, 준왕이. 그 왕을 몰아내고 됐다고 얘기했는데 보통 이걸 그냥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그대로 들으면은 학생들은 이 준왕이 고조선의 왕이었고 고조선의 왕을 몰아내고 위만이 고조선의 왕이 되었구나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비슷하게 넘어가고 8조 건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개성국가는 자세히 설명되기는 하는데 개성 관련 내용은 이제 거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리된 부분이고요. 역사적 사실로 그다음 10세기로 끌어올렸고요. 그다음 한사원에 대해서는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획일적인 교과서 발행 시기다. 여기 초등하고 똑같습니다. 초등도 4, 5, 6차 때는 그랬죠. 중등도 4, 5, 6차 때는 교과서 분석을 하면 내용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기 7차부터 2009 개정교육과정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시대가 BC 2000년경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거의 당군조선 시기하고 비슷하게 맞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령지방에 대해서는 요하까지 여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만조선에 대해서는 앞과 똑같이 이제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한사군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내용이 줄어들어서 사라집니다. 여기도 그냥 설치만 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 배울 때는 한사군 위치 외우고 지금 현재 어디고 이거 막 외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소도 제천문화 쭉. 그래서 제천문화도 제가 계속 제천문화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그냥 하늘에 제사 지냈다 이런 식의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왜 제사 지냈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개성국가는 상대적으로 좀 자세한데 그 각각의 나라들의 특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여는 어떻고 옥저는 어떻고 동래는 어떻고 이렇게 설명을 좀 요즘 한국사 그 자격 검증하는 데 보면은 그렇게 나오죠. 외워가지고 시험 치는 것처럼. 그래서 교과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기 세력 범위도 아까 초등하고 거의 비슷하죠. 분포 지역을 가지고 우리 고조선의 강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개성국가도 사진만 뭐 색깔만 다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사진입니다. 이렇게 그 각각의 이야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것만 보면은 제가 분석을 하면서도 느꼈던 부분인데 고조선이 딱 망하고 저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딱 생겼구나 이렇게 착각할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연결돼가 이 나라가 건국됐고 그 다음에 망하고 발전하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지식으로 이 나라는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당군 조선사가 일정한 흐름을 좀 갖추었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기에 가면 아까 말씀드린 분량도 좀 늘어나면서 내용도 조금씩은 늘어나고 이제 전에는 신화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역사적 사실로 인정을 해주면서 곧 정착화되어 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아쉬웠던 부분은 정확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거죠. 시기도 강력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위만조선 한사군 이런 부분은 이제는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당군조선에 대해서 정치와 문화에 대한 부분들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족 국가에서 갑자기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탁 생겼더라고요. 그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가 갑자기 부족 국가에서 발전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뚱땅 하듯이 나타났다라고 지금 교과서에는 서술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쭉 제가 중간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초등, 중등 이제 교과서 편제를 보면은 아까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부터는 그 단락을 만들 때 그 인물 중심으로 단락을 만듭니다. 처음에는 이제 역사 내용을 중심으로 뭐 고조선 이렇게 나라 이름 중심으로 만들다가 갑자기 두 번째 시기에 와가지고는 당군 왕금, 뭐 최성로, 뭐 이순신 이런 식으로 교과서 단락 제목을 좀 그렇게 인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에 실을 내용들이 또 한편으로는 치중되고 이제 편협화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시기에는 약간 우리 역사가 조금 복원되려고 하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우리 특히 민족사학자분들이 납북이 많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거기 독립운동하신 분들이나 민족사학자들이 이제 정치에도 참여하고 교육 쪽에도 참여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또 밀려나죠. 그러면서 사기 살짝 났다가 다시 짓밟혀 버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 4장에서 교과서 개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 광복 이후 80년대 초까지입니다. 예, 우리 상고사는 순환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은 이제 우리 역사 순환하면은 여기 두 번째 많이 관심을 가지죠. 일제 식민 치하에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고 날조되고 파헤쳐졌다라고 이것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조선사 편수에서 35권의 조선사라는 책을 짓고 그 책을 아직도 활용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기나 기간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더 엄청나게 깁니다. 고려 중기에 이제 유교가 거의 들어오죠. 이때부터 이제 중화사관이 되고 이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선도사관을 가지고 있던 분들하고 붙어가지고 유교사관을 가진 사람이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선도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뒤로 물러나고 정계에서 쫓겨나면서 이제 화이론적 중화사관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게 조선에 와가는 이제 국시로 국가의 어떤 시책으로 바뀌죠. 이게 조선만 해도 500년 역사입니다. 500년 역사 동안 우리 상고사 역사는 왜곡되었다는 거죠. 그 기준은 유교 성리학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그 사대주의라 그래가지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절대로 뛰어넘거나 이길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보다 높이 뛰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그 당시 사대주의가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하신 분들이 왜 그랬을지 저는 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놀랄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 선도사서 수거 진시 황제가 분서경유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선 시대도 이게 있었습니다. 선도사서를 세조, 예종, 성종 때에 3번이나 수거를 해가지고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선도 관련 사서는 드러내놓고 읽을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러한 이제 억눌린
우리 상고사가 순환이 있었고, 그러다가 전부 지하로 가고 숨고 하다가 이제 80년대 초부터 나오기 시작한 게 뭐 부도지도 나오고 그다음 한단고기도 나오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핍박을 피해서 숨고 땅 속으로 감춰놓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민사관에 의한 왜곡입니다. 이거는 뭐 집중적으로 망치로 두드려 맞았다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막 일본은 자기보다 긴 역사를 싫어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반만년 역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단군 조선 3000년을 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왜곡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 왜곡을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하기 전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식민지 되고 난 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왜곡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식민지 하기 전부터 일본에서 그 역사 관련 단체를 만들어가 벌써 아마 우리 역사를 편찬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민족이죠. 자, 근데 우리는 그냥 허허 하고 있다가 홀라당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조선사에 의해 가지고 타율성, 일선동조론, 정체성론 이런 계속 우리 민족에 대한 이상한 소리만 쭉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실정주의라 그래가지고 눈에 보이고 증거 안 보내주면 절대로 믿지 않는다. 지금도 실정주의 사학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민족주의 사서 관련 선도사서 관련 책들을 위서라 그러면서 아직도 많은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 상고사가 순환을 받은 것은 현대에 왔습니다. 광복 이후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광복되면서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자리를 잡고 역사를 편찬했는데 시대적 상황이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리를 못 잡으면서 결국은 일제 식민사학 시대의 학자들이 우리 학계로 진출하고 교갑으로 진출을 하면서 결국은 주축 세력이 됩니다. 그게 그대로 이어진 것이 식민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착화되었다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 바뀌어가는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현실에서 예,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역사 서술을 하려고 했는데 6.25 전쟁이 일났죠.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까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은 식민사학자들이 강단에 들어가고 뭐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편찬하는 위원이 되고 그래서 모든 이제 핵심 자리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많은 단체와 연구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뭐 역사 복원 운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합니다. 이게 지나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정교과서 체제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때가 72년도에 유신 체제가 들어가면서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그 기록에 보면은 유신 정권에서 역사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역사 교육을 강조하는데 상고사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정권에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현대사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고사는 자기들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81년도에는 초대 장관이었던 우리 안호상께서 국회에 청원서까지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를 제기하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큰 틀은 5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식민사관을 그대로 80년대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가 바뀌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조가 두 번째 시기인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교과서가 바뀌려 그러면은 앞 시대의 어떤 시대적 상황이 변해야 그 뒤 시대의 내용이 바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아까 제가 교육과정 1차부터 시기적으로 10년 정도 그 갭을 두고 교육과정이 개정되었는데 앞에 10년의 역사가 모아져 가지고 다음 교육과정의 변화를 추구를 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1차 시기에 저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2차 시기에 대한 내용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기 때 내용이 더 줄어들고 다운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다운되니까 2차 시기에는 조금 더 분발을 하겠죠. 그래서 이때 2차 시기에는 결과론적으로 당군조 순사는 굉장히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도 후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80년대 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돼 가지고 수정 보완되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더 빈약해져 갔고요.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식민사관이 그대로 자리를 잡은 게 80년대 초입니다. 자, 그다음 88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획기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올림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모든 관심과 국가의 그 힘이 모아진 것이 경제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88 올림픽을 하면서 모든 초점이 경제에 맞춰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칭찬을 해주고요. 자, 학교에서는 야 그래 잘한다 우리 경쟁 공부 너 나도 1등 2등 하자. 이때부터 아마 엄청난 학원 가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건 이거죠. 서양 문화는 최고고 우리 거는 떨어진 것이다. 그래서 신식, 구식 뭐 그 말도 나쁜 말은 아닌데 거기에 담긴 어감 자체가 신식은 무조건 좋은 거고 구식은 무조건 나쁜 거라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잠식당하는 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85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죠. 이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저는 저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85년대 서울시에서 이 당군성전 건립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직공원이죠. 이걸 하니까 이제 기독교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이 공원 서울시 공원에 당군을 상을 세우느냐. 자, 기독교에서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민족 단체들이 또 들고 일납니다. 야, 그게 왜 잘못됐냐? 우리 민족 역사를 하는데 막 서로 엄청나게 다툽니다. 그래서 막 여기서는 촉진 운동을 하죠. 그럼 또 다시 기독교계에서는 전국에 또 막 교회마다 해가지고 들고 일납니다. 결국은 누가 이겼느냐? 기독교계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당군성전 건립 무산되고요. 그 당시 연보선 시장님이죠. 시장직에서 물러납니다. 이러한 현실이 그 당시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린 게 전체 우리나라 국민적 정서가 이런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역사와 어떤 이런 이제 종교와의 문제를 이제 너무 관련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 우리 역사 교육을 제대로 못한 결과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우리 역사를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상고사 오류 정정 소송을 내기도 하고요.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고준환 선생님께서는 이제 환단고기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 되는 한국사라는 책을 이때 이제 펴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우리 관련 윤내연 교수님부터 이형구, 이묘재, 곽창근 등 이제 우리 상고사 관련 연구 문헌들을 계속해서 출간해냅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출간을 하면서 이제 세상에 우리 상고사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리게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반 이제 국민들은 저도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역사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었고 누가 뭐 가르쳐 주시는 분도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역사와 이제 문헌과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물 유적이 발굴된 겁니다. 이 당시에 아까 그 홍산문화 이야기했는데 홍산문화가 85년도에 발굴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굉장히 늦게 소개되었습니다. 굉장히 일찍 발굴됩니다. 그 전에 여기 79년에 갱라심자익 몽고에 여기 동산치 유적이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우화량 유적, 그 다음에 우화량 유적에서 제단 여신묘 적석총이 발견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한중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중국을 마음대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때까지는 중국에서 많은 유적 유물이 발굴돼도 가볼 수도 없었고 가서 연구를 할 수도 없었고 중국인들이 그냥 제공해주는 자료만 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 삼아 가면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산치 유적입니다. 예. 그다음 여기 우화량 유적에서 나온 여신묘 두상입니다. 예. 그다음 요 여신상 이런 모습, 요거는 복원된 모습입니다. 근데 요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가부좌로 앉아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이런 자세로 앉는 자세가 없다 그럽니다. 중국에서는 앉는 자세는 꿇어 앉거나 쪼그려 앉거나 이런 자세가 있지 이 가부좌 자세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다음 중국 사람들 요즘도 거의 입식 의자로 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는 하라고 해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와 관련된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BC 3500년까지 올라가는 이제 우화량 유적이 발굴되면서 이게 엄청난 이슈로 떠오릅니다. 결국은 중국의 동북공정도 어떻게 보면은 이 홍산 문명 때문에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90년대 우리나라에도 유적 유물이 많이 발굴됩니다. 경남에 발굴되고 그 다음에 여기 풍납 톡성도 발굴되고 이러면서 유적 유물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이제 약간 붐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적 유물이 발굴되면서 여러 가지 또 학계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홍산 문화는 이 당군조선의 시기와 강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당군조선 이전사에 대한 지금 홍산 문명이 나오기 전에는 당군조선 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금 나올 정도였는데 이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고, 근데 이러한 노력들이 꾸준히 이루어졌는데 아직 학계에서는 수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군조선 이전사에 대해서는 시작 단계. 지금 이게 이제 우리 상고사에 대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이루어지고 연구가 이루어져야만이 이제 교과서 개정이 제대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시기 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동북공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북공정은 실질적으로 홍산 문명이 발굴되던 그 당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된 것이 2003년에 우리나라에 보도됐거든요. 그러면 약 18년 전, 20년 전부터 중국은 동북공정을 시작했다는 거죠. 물론 거기 동북공정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은 뭐 서남공정, 서북공정, 단대공정이라는 공정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이란 말은 연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하는 동북공정이 이렇게 깁니다. 동북변강 역사 여현상 계열 연구 공정, 이걸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동북공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핵심은 동북 지역의 민족 역사 강력 문제를 중국 자기들의 입장에서 정리하겠다는 게 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럼 결국은 자기들 땅에 있는 지금의 역사는 전부 누구의 역사다? 중국의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게 동북공정입니다. 그럼 서북공정도 마찬가지죠. 서남공정도 마찬가지죠. 하면 다 끝났습니다. 동북공정도 벌써 끝났습니다. 2015년에 선전공정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에 선전공정이 뭐냐면은 이제 논문이나 학계나 모든 서술이 다 끝났고 이제 세상에 홍보하는 공정이 선전공정입니다. 그게 2015년에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죠. 특히 우시라 교수님이 열심히 이제 막 연구를 하시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만큼 심각한 걸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이 상고사 논문을 한 편 쓴다 그러면 중국은 뭐 좀 과장하게 표현하면 한 10,000편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지만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라든가 어떤 허술한 부분들을 파고 들어가서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죠. 우리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런 대중화 건설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죠.
예,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또 대표적인 게 월드컵입니다. 월드컵 하면은 붉은 악마죠. 예. 자, 이 붉은 악마를 제가 가져온 이유가 붉은 악마가 바로 14대 치우 환웅, 치우 천왕이 이제 거기 철가면을 쓴 거죠. 동두 철학이라 그래가지고 붉은 투구를 쓴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치우 천왕이 황제 헌원하고 싸울 때 엄청나게 무서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막 그 철가면만 보면은 도망갔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이제 붉은 악마를 표현을 했는데, 이 당시 응원하시는 분들이 붉은 악마가 그냥 누군지도 모르고 다들 좋아했습니다. 아마 그게 저도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이상한데 아마 여러분들의 DNA 속에 아마 살아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붉은 악마가 바로 치우천왕 배달국 임금이십니다. 배달국. 그 다음 또 99년에 아까 제가 말씀 잠깐 통일기원 국조당군상 건립이 있었습니다. 이때 아까 또 이제 일부 단체에서 당군 왕금을 목 자르고 막 라카치를 하면서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죠. 위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도리어 더 당군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이 붉은 악마가 결국 연결되면서 당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회적으로 알려지게 되고 국민들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또 국가에서는 동북아 역사재단을 만들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논문들도 쓰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들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편협적입니다. 하나의 작은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처음 계획했던 만큼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도 제작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국회 동북아 특위에서 결국은 정지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작년엔가 또 다시 회장 취임하신 분이 다시 또 제작 추진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던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러한 이제 지도 제작까지 막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인식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거죠. 상고사에 대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이 국학 보급 운동하고 역사 보급 운동이 계속 꾸준히 일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역사 의식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서 진짜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배경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러한 이제 시대 배경과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교과서 편찬 내용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연결을 쭉 시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의 역사가 약간 살아났는데 그거는 광복의 영향이죠. 그러다가 이제 식민사학자들이 강당사학되고 그다음에 국정교과서가 되면서 그게 그대로 2차 시기에 갑니다. 그럼 억눌린 우리 민족사학자들이 운동을 하고 보고 역사보건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게 3차 시기에 다시 살짝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3차 시기에 어떤 경제 성장과 그다음에 치우천왕, 그다음에 당군상 건립, 이러한 운동들을 통해 국학 운동이 일어나면서 민족적인 역사 의식이 더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2015까지 이제 영향이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배경과 그 편찬 과정을 통해 그럼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대제언을 말씀드립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공부하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이제 공부를 할 생각이고요. 자, 우리 한국 상고사 관련해 가지고 역사가 어떻게 연구되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이제 흔히 이제 제야사학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주류 사학계와 제야사학계 중심이 되어서 상고사 관련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역사학계는 수련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러한 제야사학계와 비주류 사학계를
강단사학자들은 유사사학자라고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다음 이렇게 홍산문화가 발굴되기 이전에는 이 고고학적 자료가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대부분 문헌 연구 중심으로밖에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헌도 많으냐면 문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연구의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문헌 연구라도 했기 때문에 조금 발전할 수 있는데 문헌 연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헌 연구는 단군조선까지밖에 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 이전에 대한 문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홍산 문화가 이제 발굴되면서 이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글로 센 문헌이 아니라 유적 유물로 나타난 이제 문헌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 역사를 더 보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 좋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이 연구하고 발굴해낸 문헌 자료 그 유적 유물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역사를 더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기회를 의해 보면 저희들이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쭉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윤내연, 한창균, 복기대 이런 분들이 홍산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내연 교수님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특히 고조선 연구하고 그다음에 열국사 연구라는 책을 통해서 굉장히 방대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헌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중국의 문헌들을 분석하고 찾아내 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요소 중심의 단군조선사를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이 단군조선도 2400년까지 연대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하가정 하청 문화도 중국과는 다른 독자적인 문화다. 결국은 우리 문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다음 한창균 복기대 교수는 여기 홍산문화, 하가정 하청 문화, 능하문화. 요 문화는 이제 중국 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고고학 접근을 통해 가지고 연구를 할 수 있었고, 근데 홍산문화 저 멀리까지는 못 가고 요소 중심으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다음에 박선희는 주로 이제 복식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임재 교수님은 여기 우하량을 신시라고 거기 삼국유사에 내려와 가지고 신시를 세우고 거기 신시를 임재 교수님은 우하량이라고 견해를 제시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임재 교수님은 신시고국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시고국은 바로 이 배달국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편찬하신 책은 생활을 통해 가지고 현재의 생활 모습에 남아 있는 여러 증거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상고사를 연구하는 형태의 어떤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형국 선생님께서 거기 코리안 루트를 찾아서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발해 연안 문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발해 연안 문명, 이 새로운 문명이다. 중국과는 다른. 그래서 적석총, 그 다음에 원형재단, 이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무덤, 단묘총 이 세 가지는 우리 제천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결국은 우리 한국 관련된 문화다라고 이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유적이 단묘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천 과정을 단군조선은 한국사의 시원으로 일반적으로 교과서에도 이제 거의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달고국에 대해서는 방금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환인 시대에 대해서는 아직 거의 뭐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고사를 크게 나눈다면은 단군 시대, 배달국 시대, 환인 시대에 대한 연구와 복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때 이제 9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우리 이제 연구사에 새로운 이제 연구 경향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선도 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대 상고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한국 선도에 기반한 선도 문화라는 새로운 이제 학문 분야를 이제 개척하게 되는데요. 이 선도 문화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흔히 신선도라 그랬죠, 그렇죠? 신선도. 그래서
제천 선생님이 이제 풍류도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 고유의 풍류도, 풍월도, 선도 쭉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즉 신선으로 표상되는 전인적 심신수련을 바탕으로 한 사유체계 이게 신선도로 선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선도를 기본 바탕으로 깔고 우리 상고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도 문화는 우리 국제내교육종합대학원의 우리 정경희 교수님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단, 사단, 아까 말씀드린 단묘총입니다. 그다음 옥기. 이것들이 전부 선도 제천 문화와 관련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에도 이 단묘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부 중국 학자들은 이걸 연결해서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까 여신상도 마찬가지고 중국 학자들은 다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신, 그러니까 다신, 그 다음에 풍성한 곡식을 기원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다신이 아닌 여신으로 묘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고시대 선도 문화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 기준에 따르면은 홍산 문화는 결국은 우리 배달국 문화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선도 문화와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중심 사상은 삼원오행적 세계관. 이 부분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겠죠. 마하고시나 삼일구론, 기와수도 천부론, 천부조화론 등 선도 수행적 시각을 새롭게 이제 유적 유물과 연결시켜 가지고 연구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선도 문화를 토대로 해가 중국의 장백서 문화론을 비판했고요. 지금 이제 쉽게 하면 백두산을 지금 중국은 전부 장백산이라고 다 이름 바꿨습니다. 그 흔히 우리 조선족 자치구라고 했던 그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이름들을 다 바꿨습니다. 그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뭐 제1 이렇게 번호를 붙여가지고 학교 이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은 뭐 중국 여행 가보셨지만 이제 간판도 우리 글자 잘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중국 걸로 바꿔버리고 장백산 자체가 자기들의 산이다, 자기들의 영산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로 봐서는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이 장백산 문화로를 비판하고 이 실질적으로 장백산, 태백산, 태백산은 백두산이지 않습니까? 백두산을 3공에서 보면 신시로 자꾸 거기서 이제 환웅이 내려와서 이제 신시를 열었다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산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제천 문화와 유적 유물을 통해 가지고 반박을 합니다. 그다음 이 백두산 일대 유적 유물이 홍산 문화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고 같은 문화권이라고 정경희 교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도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중국의 홍산 문화를 바라다 보는 거죠. 그렇게 바라다 보면서 이제 배달국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이 지금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도 문화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소수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동향에 따라서 이제는 당군 조선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논의도 뭐 결론은 나진 않았지만은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고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합의만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새롭게 당군 조선사를 넘어서 배달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달국사를 이제는 우리의 역사에 집어 넣어야 된다라고 제가 두 번째 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군 조선은 명백한 역사로 이제 지금은 증명이 되었습니다. 시기도 BC 2333년으로 거의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죠? 청동기 시대도 BC 2000년경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헌과 고고학자를 통해 가지고 당군 조선 이전의 선진 문명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부족 국가에서 갑자기 고조선이라는 발달된 문명을 가진 국가가 성립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 이전의 문화가 분명히 있었다. 거기에 대한 기록과 연구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 이제는 밝혀야 된다. 이렇게 제언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족의 시원이 이제는 더 올라갈 때가 되었다. 반만 년의 역사가 아니라 1만 년의 역사로 올라가야 되는데 1만 년까지는 올라가기는 아직도 너무 급하고,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배달국까지만 올라가자라고 제가 이제 일단 제언을 했습니다. 여기 3064에 우리가 계속 인용을 하고 있는 단군 신화라고 하는 그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4단계로 나옵니다. 첫째 단계는 환인 시대. 환인이 그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가 가지고 다스리려고 하니까 환인이 환웅에게 내려가라고 허락을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환인이 있습니다. 그다음 그 아들이라고 하는 환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에 내려와서 신시를 열죠. 거기 내려와 가지고 그때가 이제 환웅 시대고, 내려와 가지고 이제 웅녀와 만나가서 결혼하는 이런 시대. 이제 흔히 이제 천선족과 지선족이 만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다음 네 번째는 당군이 태어나서 당군 조선을 건국하는 시대. 이렇게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이렇게 4단계로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환인시대, 환웅시대, 당군시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연구는 4번째 단계인 당군시대에 대해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시기를 올려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부분은 그렇지 못하니까 배달국 시대까지는 이제 우리 역사로 올려 잡아야 안 되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배달국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힘이 된 게 아까 말씀드린 이 홍산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이 발굴되면서 힘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달국 시기, 그 다음에 단묘청, 옥기 등의 제천 문화를 가지고 연대로 보면은 BC 4000년까지 올라갑니다. 홍산 문화가. 하가점 하천 문화는 BC 2500, 2000년에서 3000년 사이, 그거는 당군 조선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 문화입니다. 이렇게 당군 조선 이전에 환웅 시대인 배달 고국의 문화를 이제는 학계도 연구를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강력으로 봐서는 태백산은 백두산이고, 그 다음에 홍산 문화도 결국은 우리 배달국 문화와 연관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달국은 신시, 청구와 그 다음에 동쪽, 서쪽을 양대 중심지로 삼아서 이제는 요소와 요동을 아우르는 광대한 영토가 우리 배달국의 광역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달국에 대한 내용은 아직 많은 연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제언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배달국의 문화도 한웅족 문화와 웅족 문화 합쳐진 거죠. 그래서 특히 제천 문화, 제천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 홍산 문화에서 나오는 단묘총, 이 모든 게 제천 문화입니다. 계속 제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늘의 제사만 지냈나? 이 제천 문화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만이 아닌 단순한 그 제의 의미가 아닌 문화 자체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많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기와 개통성의 확립이 필요하다. 근데 배달국이 들어가면은 개통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자, 요 당시 배달국은 이 시기 규분으로 보면은 신석기 시대, BC 4000년경은 신석기 시대에 해당됩니다. 신석기 시대에 뛰어난 문명 가능하죠. 근데 지금까지 모든 시기 구분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이러면서 일률적으로 나눠버렸습니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근데 지리적인 조건도 있고 시기적인 조건도 있는데 그걸 이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배달국의 문화가 고조선으로만 연결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조선의 찬란한 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배달국 문화도 굉장히 발달되었을 거고 그 발달된 문화는 결국은 다른 나라로까지 다 번져 갔다는 겁니다. 그 번져간 게 어디일까? 결국 우리 주변밖에 없겠죠. 중국과 일본도 결국은 배달국의 문화의 영향을 벗어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전체 묶으면은 우리는
선도 문화권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겠나. 특히 중국의 은상문화, 선상문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배달국 문화와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고 배달국의 문화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여러 가지 문제도 되고 있고 아직까지 이제 논란도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앞에 배달국사가 천이 됨으로써 위에 보면 당군조선사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군조선사는 배달국사의 연장선상에서 서술이 되어야만 쉽게 말해서 말이 통한답니다. 논리가 통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얼렁뚱땅 도깨비 방망이처럼 튀어나온 문화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무 땅 문화도 자기 문화라고 고집 피우는 이상한 옆 나라도 하나 있고 앞에 역사가 짧다고 막 앞에 몇천 년의 역사를 더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역사라고 하는 이웃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있는 역사도 우리 거 아니라고 조금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세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희한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제자리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과서에 서술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제 기준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먼저 건국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당군조선사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에 강력에 대한 부분도 그냥 비파형 동금이나 탁자식 고인돌을 가지고 강력이 여기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홍산 문화와 관련해가 하가점 하천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강력이 여기까지였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지금 중국 땅을 우리가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중국과 싸울 일도 없습니다. 단지 사실은 이렇다라는. 그다음 위만조선과 한사군은 이제는 이야기 그만해도 되겠다. 그다음 당군조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내용은 많이 보충을 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제천문화 그러지만 교과서에는 당군조선의 제천문화가 아니고 개성국의 제천문화로 나옵니다. 거기 부여의 연고, 동해의 무천 이렇게 나오고 전부 개성국의 제천문화가 나오지 고조선, 당군조선의 제천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개성 관계를 밝혀야 된다.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 어떻게 연결되어 갔는지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한 부분. 제가 아까 경주서 왔다 그랬죠. 경주 신라를 건국한 게 박혁거세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혁거세의 어머니가 파수신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신녀는 북부여의 5대 당군의 왕녀 공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북부여가 망하면서 그 귀족 세력들이 백제로, 고구려로, 신라로 다 일본으로 다 흩어져 내려가면서 그 일부 세력이 신라로 내려와 가지고 그 토착민과 연계해 가지고 사로국을 세우고 거기서 이제 자기 아들을 임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야 신라가 어떻게 해서 성장했구나 나오는데 갑자기 우물에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신라를 건국했다. 우리는 역사책을 이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비롭거나 어떤 존중해주는 그런 의미로서는 필요하긴 한데 사실적인 부분은 제대로 연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교과서에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5가지 문제를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건국되었다는 사실만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국 과정과 발전 과정을 교과서에 꼭 연구해서 실어야 되겠다. 그다음 강력도 하가정 하천 문화가 우리 당군조선의 문화라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서 지역까지 이제 요령이 아니라 요서 지역까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다음 위만조선은 우리 3조선설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기자조선, 위만조선, 당군조선 이제는 이게 잘못된 역사는 바꿔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위치가
여기 유주 산하에 있었다라고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조선의 접경 지역에 불과한 내용이라는 연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론 아직 반대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 한국 상가고사와는 관련성이 많이 부족하다. 그다음 네 번째, 당군조선에 대한 역사 기록. 지금 실질적으로 정사에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여러 선도사서들 관련 자료들을 연구를 하고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고고학적 자료들을 연결시켜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없는 역사도 꾸며서 쓰는 나라가 있는데 있는 역사는 개요만 잡히면 조금은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차다 못해 그 정도라도 우리의 역사 흐름을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선도 문화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고 문화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도 문화와 제천 문화, 수행 문화에 대해서는 꼭 제대로 정립이 되어야 된다. 우리 생활 속에 이 선도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어머님들이죠. 할머니들이 아침마다 일어나 가지고 빌고 했던 것도 있고 뭐 올려놓은 것도 있고 그렇죠? 시루에 뭐 올려놓은 것도 있고 음식 먹다가 하나 고시냐고 던진 것도 있고 이런 모든 게 미신이 아니라 다 우리의 제천 문화 속에서 생활화 내려왔던 작은 부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신식이 돌아오면서 구식이 되고 그게 더 저류화되면서 미신이 되어가지고 다 쫓겨나 버린 거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되살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선도 제천 문화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군조선 붕괴 이후에 개성국들에 대한 거예요. 이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당군조선의 맥을 이어받은 국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밝혀지지 않고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앞으로 공부를 더해가 또 한번 연구 논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 빠진 부분이 옵니다. 부여입니다. 이제 교과서도 시기마다 부여에 대해서 서술한 부분이 있고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부여도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군조선과 후에 고구려 신라 백제를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 교류를 했던 나라가 이 부여입니다. 그래서 이 부여에 대한 연구도 꼭 필요하고 그래서 개통성이 연결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배달국에서 물론 요 앞에 환국이 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배달국, 당군조선, 부여, 열국. 제가 요 열국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교과서나 보면 전부 삼국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삼국이란 표현도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가야가 작은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국 시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학자들은 아예 가야를 빼버리고 삼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국 시대 이전에 아까 얘기했던 옥저, 동해 쭉 다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포함해서 열국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국 다음에 다시 이제 사국으로 가는 거죠. 사국이 있다가 삼국으로 갑니다. 실질적으로 가야하고 삼국 시대하고 사국 시대하고 길이 역사 그 기간을 때 보면은 삼국 시대는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사국 시대가 훨씬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교과서에서 수정돼야 될 부분이고요. 이러한 연구들을 해서 개통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부분들입니다. 시기와 강력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사상과 문화다. 이 부분이 교과서에 꼭 실려야 되고요. 정체성을 살려야 된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모른다고 그럽니다. 하다못해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그러죠.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나 그것도 모른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네가 다시 태어나면 대한민국에 태어날래? 여기 계신 분은 다 네 하시겠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70% 이상이 안 태어난다 그럽니다. 결국은
그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가 아닌 거죠. 결국은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이스라엘과 거기 수업 시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8시간, 10시간 가르친 내용하고 주당 3시간 그것도 딸랑 한 학기 가르친 거하고는 그것도 가르치는데 생활이 되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시험을 위해 가르쳐주는 공부였는데 이러한 차이가 지금의 청소년을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우리 정체성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개통성을 이루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선도문화의 고유 가치를 꼭 되살려야 되겠고요. 그 다음 지금 제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뭐 한사군 하나 연구하고 뭐 어떤 고조선의 강력 하나 연구하고 이런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역사의 맥을 잡는 거시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연구될 때 이러한 우리의 개통성을 찾고 그 힘이 모아져서 우리 교과서가 개정되고 그러한 것이 교육 현상에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두서없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